사람이 깨우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쌀에다가 먹지 못하는 것을 넣어서 주워보면 안다. 깨우친 사람은 검불과 지푸라기와 돌멩이를 골라내고 밥을 지을 줄 알고,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전부가 쌀인 줄 알고 그대로 밥을 지어서 먹지 못하게 만든다. 큰 스님이 공부하는 제자들에게 가끔 천진한 장난이나 엉뚱한 선문답을 하는 것은 깨우침의 정도를 확인하는 방편이다. 깨우친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낸다. 깨우침은 말과 문자에 있지 않다. 말과 문자는 전하려는 것을 담는 그릇인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릇 속에 담긴 음식은 보지 않고 그릇만 보고서 기분 나빠하며 지지고 볶고 싸우며 사는 것이다. 그릇에 욕을 써놓아도 그 속에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다면 누구는 얼른 그 그릇을 취하지 않겠는가. 그때 누군가가 본 것은 그릇이던가 금은 보화이던가. 나에게는 잊지 못할 그릇 이야기가 하나 있다. 총각 때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 회사 일을 다 마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하숙집으로 돌아오면 자정이 다 되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즈음이지 싶다. 거제리 시장 골목길을 지나오는데 길 위에 예쁘게 포장된 제법 큰 선물 상자가 떨어져 있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누가 이걸 여기에다 떨어뜨리고 갔을까 의아해하며 주워들었다. 흔들어 보니 속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골목에는 짙은 화장을 한 아가씨들이 술집의 문설주에 기대서서 지나가는 나를 향해 손짓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술 취한 누군가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흘리고 간 모양이라 여기며 주변을 살피니 아무도 없었다. 예쁜 포장지로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큰 횡재를 한 듯 두리번거리다가 집으로 가져왔다. 함께 하숙하는 친구는 자고 있었다. 속에 뭐가 들었을까? 책상 위에다 상자를 올려놓고는 혹여 친구가 깰세라 조심스럽게 풀었다. 겉포장을 풀고 나니 그 속에 또 다른 포장이 나온다. 아주 귀한 선물을 담은 듯 속포장까지 정성을 다한 흔적이 역력하다. 귀한 물건이 들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주인을 찾아줘야 하나?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일 거야. 왜 하필 이 상자가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 내가 퇴근하던 그 시간 그 길 위에 떨어져 있었겠느냐 말이야. 돌려주려 해도 주인이 누군지 알 수도 없잖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속포장을 조심스럽게 풀고서 그 속을 들여다본 나는 그만 까무러칠 듯 놀랐다. 상자 속에는 온갖 오물들이 가득했다. 담배꽁초, 고픈 휴지, 가래, 연탄재, 빈 음료수 캔. 황급히 상자를 닫은 후 그걸 들고 밖으로 나왔다. 누군가가 지나가는 행인을 놀리려고 거짓 선물 상자를 길에다 흘려둔 것이었다. 어디엔가 숨어서 내 모습을 보고 기득거렸을 그를 생각하니 식은땀이 다 났다. 누가 볼세라 쓰레기통에다 그 선물 꾸러미를 쑤셔넣고는 골목으로 나왔다. 추웠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예리한 별빛이 투명한 얼음 조각처럼 가슴을 찔러왔다.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듯하였다. 그날 밤 그 상자 속에 든 것이 쓰레기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었음을 아는 데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믿는 척하는 사람과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나도 척하는 행동을 자주 한다. 우울한 날이라도 이웃을 만나면 명랑한 척 인사를 하기도 하고, 화가 잔뜩 나 있을 때도 그렇지 않은 양 참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숨기는 아이에게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주려고 알면서 모른 척하기도 한다.
척이 가볍게 좋은 쪽으로 쓰인다면 위트나 유머처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 사업상 알게 되어 가까워진 분이 있다. 성실하신 분이다. 그날 이야기거리가 소통이었다. 나는 고봉과 퇴계의 서신 교환을 화제로 삼았다. 나이와 거리를 뛰어넘어 두 분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주고받은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는 것과 나도 그런 친구를 한 명쯤은 갖고 싶다는 것이 내 이야기의 골자였다. 대화 중에 내가 남들과 소통을 잘해 나간다고 여긴 그분이 짐승들과도 대화가 되는지 물었다. 그 순간 참으로 묘한 기분이 들며 나는 내가 성 프란시스라도 된 것처럼 척하고 싶어졌다. 교감이라고 답했다. 시인도 부인도 아닌 답이었지만 문자와 말로 소통하지 않는 동물들의 정서를 이해한다면 짐승과도 교감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의 내 기분은 탱자나무 울타리 너머로 빨간 사과를 따르는 아이가 팔을 뻗기 전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눈빛 같은 두려움과 교활함이 뒤범벅이 된 그런 기분이었다. 짐승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는 그를 신비한 사람으로 추앙할 것이다. 살다 보면 가끔은 아주 나쁜 척을 만난다.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 속이면서 위하는 척, 멸시하면서 존경하는 척, 탐욕스러우면서도 전혀 욕심이 없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덜어는 부자이면서도 그걸 감추고 아주 소박하게 사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지혜가 무량하면서도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는 분을 만나기도 한다. 후자를 만나면 그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진다. 둘 사이에 넘치는 교감 탓이었는지 나의 척 탓이었는지 그날 난 과음했다. 이튿날 새벽에 아픈 머리를 이끌고 복무공원을 산책했다. 저만치서 다람쥐 한 마리가 나를 보더니 숲속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숨는다. 짐승들과도 대화가 되는가 하고 묻던 간밤의 물음이 떠올랐다. 다람쥐는 왜 나를 피하는가? 나를 경계하는 때문이다. 왜 나를 경계하는가? 자기를 해칠지 모른다는 정서가 다람쥐에게 있기 때문이다. 경계를 풀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내게 너를 해할 마음이 없음을 먼저 전해야 한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 먹을 것을 줘야 한다. 먹을 것을 주는 척하면서 나를 잡아갈지도 모른다고 여기지는 않겠는가? 호수를 2바퀴나 돌 동안 나는 척을 두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였지만 다람쥐와의 교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척을 경계하면서도 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쪽 산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베드로도 자기가 입으로 시인한 그것을 3번이나 부정하고서야 비로소 척하는 마음에서 깨어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도 아마 동이 트는 새벽이었지 싶다.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고 싶은 마음이 내게서 떠나는 그날이 척에서 놓여나 참 자유를 찾는 날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시절 어느 날의 하굣길이었다. 손씨 어른의 과수원에는 빨갛게 사과가 익어 있었다. 나보다 2살이나 어린 아이가 사과를 따먹자고 했다. 가슴이 졸여서 못하겠다고 하니 막만 보라고 한다. 과수원 울타리는 늘 허술하였고 사과는 그 전날에도 또 그 전날에도 그렇게 탐스럽게 익어 있었다. 사과는 엄연히 남의 것이었고 그걸 취한다는 생각은 그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동행하던 아이가 사과서리를 제안하자 내 눈길은 사과가 아닌 탱자나무 울타리의 개구멍으로 쏠리고 있었다. 그렇다고 내 마음이 사과를 훔치는 일에만 팔린 것은 아니었다.
사과를 따다가 주인에게 들키면 그 창피를 어찌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전교 어린이 회장이었다. 주인은 대번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회장이면 모범을 보여야 할 놈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사과를 딴 놈보다 더 나쁜 놈이라며 선생님께 가자고 내 손목을 잡아 끌 것이다. 네 부모는 뭐하는 사람이냐고 하면서 부모님까지 욕을 보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 짧은 순간에 사과를 훔치는 것이 옳지 못한 행동이니 중지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들킨 후에 일어날 난감한 상황만을 염려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보다도 어린아이가 어디서 그런 순발력이 나오는지 난감해하는 나를 보더니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막만 보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기막힌 유혹이었다. 책임을 지우지는 않을 테니 모른 채 하고만 있어라. 그러면 그 대가로 사과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이 아닌가. 들키면 잽싸게 달아날 수 있고 그 아이가 입만 다물어 준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집으로 오면 되고 또 서로 나와 함께 사과 서리를 했다고 자백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뗄 수도 있지 않는가. 벌은 그 아이 혼자서 받을 것이고 또 주인에게서 풀려난 그 아이가 혼자서 달아난 나의 비겁함을 탓하더라도 나는 처음부터 사과 서리를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도리어 큰 소리까지 칠 수가 있지 않는가 말이다. 망만 보라는 제안을 받고 보니 내가 망을 보든 그냥 풀밭에 누워서 하늘의 구름만 바라보든 나의 행위는 그가 사과를 훔치는 일과는 전혀 별개의 일처럼 느껴졌다. 책보를 벗어 내게 맡긴 그는 살금살금 궤구멍으로 들어갔고 나는 과수원 주위를 연신 두리번거렸다. 주인을 감시한 게 아니라 그가 들키는지 여부를 살핀 것이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숨어서 기다리는 내 가슴은 사과를 따라간 그보다도 더 콩닥거렸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 그 아이가 잘 익은 사과를 하나 따왔다. 둘은 풀밭에 숨어서 사과를 비틀며 반으로 자르려고 하였지만 손보다 훨씬 큰 사과를 쪼갤 수가 없었다. 위험한 일을 그가 해냈으니 나는 사과라도 둘로 나누어야 체면이 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책보를 풀고 연필 깎는 칼을 꺼냈다. 면도날처럼 얇고 날카로운 칼이었다. 사과 꼭지 한가운데다 나를 박았다. 깊게 쑤셔 넣었다. 그었다. 사과에서 튕겨나온 칼날이 사과를 쥔 왼쪽 손가락 위를 빠르게 지나갔다. 뼈가 허옇게 보였다. 면도날에 깊이 베이면 그 순간에는 피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 오른손의 엄지로 상처를 꽉 누른 다음 보드라운 흙을 뿌리고 러닝 셔츠 자락을 찢어서 감싸매었다. 셔츠 자락 위로 선혈이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누구에도 말할 수가 없었다. 나의 왼손 중지에 기다랗게 칼로 베인 흉터는 그때의 흔적이다. 뉴스에서 부하들이 훔쳐오는 사과 상자를 받았다가 들통이 나자 맹세코 그런 일이 없었다며 잡아떼는 소리가 들린다. 망을 봐주면 사과도 먹을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있고 행동하는 자는 생각이 단순하고 망을 보는 자는 늘 생각이 복잡하다.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직업은 간판 장사이지 싶다. 내가 지금의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틀림없이 간판 장사를 했을 것이다. 길거리로 한 발짝만 나가면 온통 간판의 숲이다. 간판으로 건물의 벽을 몽땅 가리고도 모자라 밤새도록 번쩍거리는 불빛으로 장식한다. 간판으로만 보면 그 집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파는 집이다. 정치인들도 간판을 좋아한다. 목 좋다는 네 거리의 건물을 빌려서 선전용 플래카드로 감싸고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린다. 후보마다 머슴의 아들이고 채소 장사 아들이고 소 장수 아들이다. 고난을 극복하지 못한 인물은 아예 얼굴도 내밀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간판이 사흘이 멀다 하고 바뀐다는 것이다. 어제는 옷가게,
오늘은 분식점, 내일은 또 중국집, 오늘은 이당, 내일은 박당. 그것도 모자라 아예 이름을 통째로 고쳐버린 당도 있다. 간판을 새로 달면 하나같이 고객을 왕으로 모시겠다며 코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히지만 일어서면 곧바로 간판부터 바꾼다. 간판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가게 주인 탓인지 간판 장사 탓인지는 알기조차 어렵지만 아무튼 간판 장사들의 시장 침투는 집요하고 집요하다. 대학원 졸업 논문도 100만 원이면 대신 써주고 박사학위 논문도 300만 원이면 써준단다. 대학은 수강료 수입을 올리니 좋고 교수는 강의 수당 받아서 좋고 논문 대행 업체는 돈벌이가 되어서 좋고 학생은 학위를 따서 좋다. 명함마다 박사님이고 교수님이니 손해보는 사람 하나 없는 게 간판 장사다. 이제 간판 장사는 문학계에까지 들어왔다. 아무나 발행인이고 잡지마다 신인 등단이다. 작가는 우쭐할 수 있어서 좋고 문예대학은 등단을 많이 시켜서 좋고 잡지사는 책을 많이 팔아서 좋고 협회는 회원들이 늘어나서 좋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등단 장사다. 책 팔아주고 광고 실어줄 능력만 있으면 이제는 편지만 쓸 줄 알아도 작가가 될 수 있다. 상장만 준다면 상금은 되돌려주는 문학상까지 있다고 하니 글 실어주고 돈 받는 잡지까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치하는 사람치고 석박사, 시인, 수필가가 아닌 자는 바보 등신이다. 돈과 권세 위에다 학위로 분칠하고 문학으로 연지곤지를 그리니 모두가 순결한 새색시다. 그들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인원이 수천 명을 헤아린다 하니 머지않아 세계적인 문화대국이 눈앞에 전개될 모양이다. 모두가 사장님인 우리나라, 모두가 회장님인 우리나라, 모두가 박사님인 우리나라, 모두가 시인, 수필가인 우리나라, 모두가 선생님인 우리나라. 간판만 따면 누구나 위대한 국민이 되는 나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껍데기만이라도 기어이 남과 똑같아지고 나서야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평등공화국.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지수 10점 만점에 5.5점을 얻은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간판 장사를 하면 떼돈을 벌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정신을 팔아서 간판을 사는 위대한 간판공화국 만세.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한 40년쯤 지나서 내 손자가 할아비 제사를 지내며 하는 말이 이렇겠지. 할아버지 말씀 듣고 간판 장사를 했는데 아무도 간판을 바꾸지 않으니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도 간판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저승에 있는 이 할애비 대답이다. 아무도 간판 장사를 하지 않을 때, 그때가 진짜로 간판이 필요할 때니 계속해서 간판 장사를 해라. 좋은 글을 만나면 마치 좋은 친구를 만난 듯하다. 좋은 글을 읽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작가에게 친근감이 느껴지고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지는 것도 좋은 글이 좋은 친구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친구란 어떤 사람인가? 깊기는 바닷속 같고 맑기는 숲속에 있는 바람 같고 따스하긴 어미닭의 날갯죽지 같고 겸손하기는 커다란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다. 좋은 친구에게서는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난다. 그 향기는 시끄럽지 않다. 자신을 내세우거나 꾸미지 않는다.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다. 솔직하면서도 담담하고 담담하면서도 정겹다. 그 향기는 떨어져 있을수록 더욱더 맑아진다. 그 맑음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친구를 마다 않고 찾아간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있다. 좋은 책을 손에 잡으면 그 속에서 그윽한 향기가 피어나와 밤을 새워가며 읽도록 만든다. 그래서 좋은 책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인터넷을 뒤져서까지 주문을 하고는 오늘 오는지 내일 오는지 기다려지는 것이다. 좋은 친구는 헤어지자마자 그리워지고 좋은 글은 읽고 나서 또다시 읽는다. 그 향기를 못 잊는 탓이다. 나무의 향기는 꽃에서 나고 사람의 향기는 정에서 나고 글의 향기는 문장에서 난다. 좋은 책을 읽다 보면 문득 좋은 친구가 생각나서 읽고 난 뒤 그 책을 보내고 싶어진다. 우정이나 문정이나 그 바탕이 같은 때문이다. 팔공산에 갔다가 아스팔트 길을 건너는 뱀을 만났다. 아내가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다. 막대를 주어서 뱀을 이리저리 몰아 숲속으로 돌려보냈다. 어릴 때 서커스 구경을 갔다가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보았다. 하나는 머리가 크고 하나는 좀 작아 보였다. 머리 둘 달린 뱀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민첩하였지만 다른 방향으로 달릴 때는 서로를 물어뜯으려 하고 있었다. 상대를 물면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심할 때는 아주 한쪽을 죽여놓으려고 한다. 사람들은 뱀을 무서워한다. 뱀은 배에 달린 비늘이 일어나서 미는 힘으로 달린다. 팔도 다리도 없는 것이 잽싸게 달린다. 뱀이 무서운 것은 온몸이 머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머리가 하나요, 눈이 둘이요, 귀가 둘이요, 입은 하나다.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좌우를 살펴서 한 가지로만 표현하라는 뜻이다. 또 콧구멍이 둘이요, 손과 발이 각각 둘이다. 콧구멍이 둘인 것은 한쪽 구멍이 막혔을 때를 대비한 것이고, 손이 둘인 것은 협력해서 일하라는 것이며, 발이 둘인 것은 서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이다. 왜 그리 해석해야 하는가 하면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때문이다. 가을이다. 빗질할 때마다 두보가 읊은 백두소갱단 혼욕불승잠이란 시구가 생각난다. 머리가 바스러지고 짧아져서 꽂은 비녀 하나를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다. 세월이 가면 머리카락도 꽃이나 나무들처럼 시들어간다. 모든 것이 다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다. 속꼬리보다 참새머리가 되는 게 낫다고 배웠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잘못 배우면 잘못된 신념이 평생을 지배하여 삶을 힘들게 한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다. 사색은 생각의 오류를 걸러내는 걸음마이다. 최근에 작은 사업을 하게 된 친구를 만났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는 마키아벨리가 될 것이라고 한다.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만 암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부분을 전부인 양 잘못 알고 있는 생각. 껍데기를 알맹이인 양 잘못 알고 있는 생각. 자신의 생각이 무오하다는 어리석음이 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나는 글을 쓰면서 머릿속에서부터 잘못 형성된 이런 엉터리 신념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속꼬리도 참새머리도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모두 다 무용지물이다. 머리 둘 달린 뱀이 서로를 물어뜯는 것은 자신이 머리가 되겠다는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둘인지라 육신과 영혼이 견딜 수 없도록 괴로움 때문이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머리 둘 달린 뱀을 보면서도 권력만을 생각한다. 몸이 시들면 머리도 소용없고 그 위에 쓴 왕관도 저절로 땅으로 떨어진다. 비녀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무거운 왕관을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삶의 무소용인 머리가 되려 하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머리에다 깨우침을 담으려 해야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도 꼬리보다는 머리가 낫다고 여기는가? 그러면 먼저 멍청한 머리에 달린 꼬리의 고통부터 생각하길 바란다. 마키아벨리는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군주가 욕심 많은 신하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고민한 사람이다.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하수도 구멍에서 끌려나와 시민군에 의해 살해된 후 돼지고기처럼 쇼핑센터 냉장실에 뉘어진 동영상이 보도되었다. 꼬리를 짓밟고 군림하던 머리의 마지막 모습이다. 자연은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창조되고 진화되었다. 머리가 되라고 가르치는 모든 잘못된 교육을 이제부터라도 중지해야 한다. 자스민 향기가 머릿속까지 맑게 한다. 사람이 깨우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쌀에다가 먹지 못하는 것을 넣어서 주워보면 안다. 깨우친 사람은 건불과 지푸라기와 돌멩이를 골라내고 밥을 지을 줄 알고,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전부가 쌀인 줄 알고 그대로 밥을 지어서 먹지 못하게 만든다. 큰 스님이 공부하는 제자들에게 가끔 천진한 장난이나 엉뚱한 선문답을 하는 것은 깨우침의 정도를 확인하는 방편이다. 깨우친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낸다. 깨우침은 말과 문자에 있지 않다. 말과 문자는 전하려는 것을 담는 그릇인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릇 속에 담긴 음식은 보지 않고 그릇만 보고서 기분 나빠하며 지지고 볶고 싸우며 사는 것이다. 그릇에 욕을 써놓아도 그 속에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다면 누구는 얼른 그 그릇을 취하지 않겠는가? 그때 누군가가 본 것은 그릇이던가 금은보화이던가. 나에게는 잊지 못할 그릇 이야기가 하나 있다. 총각 때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 회사 일을 다 마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하숙집으로 돌아오면 자정이 다 되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즈음이지 싶다. 거제리 시장 골목길을 지나오는데 길 위에 예쁘게 포장된 제법 큰 선물 상자가 떨어져 있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누가 이걸 여기에다 떨어뜨리고 갔을까 의아해하며 주워들었다. 흔들어 보니 속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골목에는 짙은 화장을 한 아가씨들이 술집의 문설주에 기대서서 지나가는 나를 향해 손짓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술 취한 누군가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흘리고 간 모양이라 여기며 주변을 살피니 아무도 없었다. 예쁜 포장지로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큰 횡재를 한 듯 두리번거리다가 집으로 가져왔다. 함께 하숙하는 친구는 자고 있었다. 속에 뭐가 들었을까? 책상 위에다 상자를 올려놓고는 혹여 친구가 깰세라 조심스럽게 풀었다. 겉포장을 풀고 나니 그 속에 또 다른 포장이 나온다. 아주 귀한 선물을 담은 듯 속포장까지 정성을 다한 흔적이 역력하다. 귀한 물건이 들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주인을 찾아줘야 하나? 아니야.